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인류는 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늦게 알아봤습니다. 세균도 그랬고 발효도 그랬죠. 썩는다고 여겼던 과정이 사실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써온 가장 정교한 생명공학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현대과학은 이제야 다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넷플릭스는 세계 최고 셰프들을 조명하던 프로그램 셰프의 테이블에서 한국의 비구니 스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와 스탠퍼드 연구팀은 지금 발효식품이 장내 환경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이런 이유로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의 된장과 간장, 나물과 사찰 음식 같은 한국의 오래된 밥상이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호출되고 있는데요. 현대의학이 과학의 힘을 빌려 발효와 미생물, 식습관의 관계를 다시 자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구권은 전혀 다른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입니다. 비욘드 미트 같은 기업은 한때 월가의 총화가 됐고 실리콘밸리 자본도 이 시장에 몰렸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동물 복지 문제도 줄이고 기존 육류 산업까지 대체할 미래식이라는 기대가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몸에 더 좋은가? 정말 덜 가공됐는가? 정말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처음에는 식물성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후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점점 더 성분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가공됐는지, 얼마나 많은 첨가 성분이 들어갔는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실제 먹거리의 구조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환상이 거치자 사람들은 아주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진짜 음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비욘드미트 주가가 고점 대비 97% 하락한 것도 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발효를 일상 속에서 사용해왔습니다. 빵도, 치즈도, 와인도, 된장도, 간장도, 김치도 모두 발효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대 산업은 오랫동안 발효를 너무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취급했습니다. 빠르게 만들 수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런데 몸 안의 장내 미생물이라는 세계가 다시 중요해지자 가장 오래되고 느린 기술이 오히려 가장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번역되기 시작한 겁니다. 조용히 부글부글 익어가던 항아리 속 시간이 갑자기 최첨단 연구의 문장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한국이 주인공처럼 등장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된장과 김치를 좀 볼까요? 콩은 원래 단단하고 투박합니다. 그대로 먹으면 향도 거칠고 소화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것이 메주가 되고 바람을 맞고 미생물이 작용하고 장독 안에서 계절을 통과하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됩니다. 삶은 콩을 뭉쳐서 말리는 과정에서 고초균이라는 균이 번식합니다. 이 균은 단백질 분해 요소, 전분 분해 요소, 셀룰러스 분해 요소를 동시에 분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콩 덩어리를 분자 단위로 해체하는 효소 공장이 메주 표면에서 쉬지 않고 가동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콩 단백질은 그 자체로는 인체가 흡수하기 어려운 고분자 구조입니다. 그런데 고초균이 이 구조를 잘게 쪼개면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글루탐산인데 이 글루탐산이 바로 제5의 맛을 담당하는 감칠맛입니다.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을 때 느끼는 깊은 감칠맛이 이 글루탐산입니다. 감칠맛은 혀의 사치가 아니라 단백질이 충분히 분해됐다는 신호, 즉 몸이 흡수 가능한 영양 형태로 전환됐다는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전통 메주에서 분리한 고초균 균주의 단백질 분해요소 활성도는 그람당 약 1258유닛에 달합니다. 냉장도, 화학 처리도 없이 항아리와 시간만으로 이 활성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뚝배기 하나가 현대 생화학 실험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김치는 다른 경로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주역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입니다. 이 균은 젖산을 생성해 김치 내부의 pH를 3.5에서 4.5 사이로 끌어내립니다. 식초보다 조금 덜 산성인 환경이죠. 이 산성 조건이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락토바실러스 자신은 살아남아 쭉쭉 증식합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배추를 겨울 내내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해균을 쫓아내는 화학 방부제가 아니라 유익균이 스스로 환경을 지배하는 방식이죠. 2026년 1월 미국 코리아타임스는 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젖산과 이산화탄소가 장내 환경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한국판도 2020년 3월 발효식품 특집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의 고초균 역할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레스토랑 가이드가 음식 평가가 아니라 미생물학을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은 세계 요리계에 어떤 파장을 만들었을까요? 2015년 10월 뉴욕타임스 음식 전문 기자 제프 고디니어가 전라남도 장성군 백양사 천지남을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정관 스님이 있습니다.
스님은 직접 담근 된장, 간장, 고추장으로만 요리합니다. 시판 조미료는 없고 레시피는 수십 년의 발효 시간이 대신합니다. 고디니어는 그 식사를 경험한 뒤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음식 중 하나라는 표현을 뉴욕타임스 지면에 남겼죠. 그리고 정관 스님은 2017년 넷플릭스 테이블 3 첫 번째 에피소드를 장식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매 에피소드가 한 명의 요리사를 중심으로 철학과 삶의 방식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자리에 한국의 사찰 음식 승려가 올라간 겁니다. 에릭 리퍼트, 뉴욕 맨해튼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르 베르나댕의 오너 셰프입니다. 그가 먼저 백양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리퍼트는 스님의 발효 철학과 사찰 음식에 깊이 감화된 이후 정관 스님을 뉴욕으로 직접 초청했습니다. 세계 최상의 요리사가 먼저 움직였죠. 더 놀라운 사례는 노마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이 레스토랑은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그리고 2021년까지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1위 타이틀을 5번 받았습니다. 셰프 르네 레드제피는 2014년 레스토랑 내부에 발효 전담 연구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언론은 이곳을 사이언스 벙커라고 불렀습니다. 주방이 아니라 연구소입니다. 2016년부터 이 발효 실험실의 책임자를 맡은 인물은 데이비드 질버입니다. 그는 2019년 에머전스 매거진 인터뷰에서 발효 실험실의 운영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고 같은 해 르네 레드제피와 함께 노마의 발효 연구소를 출판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한국의 된장과 간장이 명시적인 참조 대상으로 등장하죠. 세계 1위 레스토랑의 발효 연구소에 한국 장류가 레퍼런스로 올라간 것이죠. 1347년 10월 지중해 한복판의 섬나라 시칠리아 항구 도시 메시나의 부두 노동자들은 흑해에서 출발한 12척의 제노바 상선이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부두가 왁자지껄하게 들썩여야 할 시간인데 갑판 위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닻을 내리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몇몇 선원들의 몸에는 시커먼 종기와 고름덩어리가 가득했습니다. 입에서는 악취가 났고 피부는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배 안의 선원 대부분은 이미 사망한 지 오래였죠. 메시나 항구 당국은 즉각 배를 돌려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이 4년 만에 유럽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포의 전염병, 흑사병의 서막입니다.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졌고 시신을 처리할 인력조차 부족해 수레로 시체를 쓸어 담아 구덩이에 던져넣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당시 유럽 의학계는 흑사병의 원인이 미아스마, 즉 썩은 공기에서 나오는 독기라고 공식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미아스마로는 19세기 후반 세균설이 등장할 때까지 무려 2000년 가까이 서양의학의 정설로 군림했는데 진단이 틀렸으니 처방도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한 향수를 코에 들이대 독기를 차단하거나 훈증 연기로 방안을 채우거나 심지어 더 강렬한 악취로 독기를 상쇄한다며 하수구 근처에 앉아있기를 권고하는 의사도 있었죠. 당연히 효과는 0%. 그런데 이 대재앙에서 유독 피해를 덜 입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던 아슈케나지 유대인 공동체인데요. 이들의 흑사병 사망률은 주변 기독교 공동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민심은 빠르게 음모론으로 흘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유럽 전역에서 끔찍한 학살이 자행됐죠.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이유는 훨씬 단순했습니다. 유대 율법, 즉 토라와 탈무드는 수천 년 전부터 구체적인 위생규범을 명문화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전 손 씻기를 의무화하는 규정, 사체 접촉 후 정결의 시, 식재료 취급 규정, 인분과 오물의 처리 방식까지 율법의 형식 속에 사실상의 방역 프로토콜이 내장돼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대지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오물을 창밖으로 거리낌 없이 던지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세균의 존재조차 인류가 알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세균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대 최첨단 지식이라 자부하던 미아스마로는 수백만 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을 뒤에서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즐기는 된장찌개 한 그릇처럼 말이죠. 이상 팩트로 음식, 과학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